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가 경기지표 호조와 국제유가 급등에 힘입어서 일제히 올랐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보다 0.23% 상승한 18,355로 거래를 마치면서 8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S&P 500지수와 나스닥지수 역시 전일보다 각각 0.31%, 0.43% 올랐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기지표는 일제히 예상을 웃돌면서 증시에 힘을 보탰습니다. 먼저 ADP가 집계한 지난달 미국의 민간 고용은 전월보다 17만 9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6월 수정치인 17만 6천 명 증가는 물론 시장의 예상치인 17만 2천 명 증가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서비스업 지표도 호조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7월 마켓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확정치는 51.4를 기록해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는 예비치 50.9와 시장의 전망치 51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국제유가가 3% 넘게 급등하면서 다시 4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일보다 배럴당 3.3% 급등한 40달러 83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미국의 거시경제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타나면서 달러와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고용지표, 서비스업 지표가 모두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제유가가 3% 넘게 반등하면서 미국 증시에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것, 또 금융업종 지수도 1% 이상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쌍끌이 순매도 속에 2000선 붕괴가 됐었는데요. 외국인들이 20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돌아섰고요. 기관 역시 매도에 가담하자 코스피는 2000선을 내준 상황이 됐습니다. 의미 있는 지지선이었던 코스닥 지수도 700선이 붕괴가 되면서 오늘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글로벌 이슈 정리해보고 오늘장 투자 전략까지 짜보겠습니다. 자, 오늘 8월 4일 목요일이죠.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예, 글로벌 이슈 분석해보고 국내장 전략까지 짜보겠습니다. 목요일에 마켓 리더 소개해드릴게요.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님을 전화로 연결해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뉴욕 증시가 경기지표 호조와 유가 반등에 일제히 상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유럽 쪽에서는 실적 부진 영향으로 혼조세를 나타내면서 거래가 맞춰졌다는 소식인데요. 먼저 미국과 유럽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전해주십시오.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선 종목별로 봤을 때는 에너지 쪽에서의 주식이 좀 강세가 좀 보여지면서 미국 증시도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고요. 우선 유가 부분 같은 경우에도 재고가 예상보다 큰 수준의 좀 감소폭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40달러를 회복하면서 미국 증시의 상승세를 좀 이끌었습니다. 민간 의료보험업체 휴메나가 지금 예상치를 상회하는 매출액과 순이익을 발표했는데 자동차 부품업체인 델파이와 오토모티브 그리고 미디어 기업인 타임 워너와 21세 폭스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매출액과 좀 예상
예상치를 좀 매출액과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좀 순이익을 좀 보여줘서 약간의 좀 의견이 좀 분분한 모습 맞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은 휘발유 재고 감소 소식이 가장 컸던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에 이 부분의 에너지 기업들의 상승세가 미국 증시 상승세를 이끌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은행주가 강세를 보였던 부분은 강세를 보이면서 오랜만에 유럽 증시도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 BOE 통화정책 회의 앞두고 어느 정도 상승폭 좀 반납하면서 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미국의 거시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좋았던 걸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주요 경제 지표 발표 상황 좀 정리해 주시고요. 또 향후 일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제 발표했던 걸 본다고 한다면 우선 7월에 ADP 민간 고용이 17.9만 명을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ISM 제조업 서비스업 지수도 55.5를 기록하면서 예상치 55.9보다는 좀 떨어지는 부분은 좀 있었고요. 우선은 고용 증가 쪽을 본다고 한다면 서비스업에 크게 집중된 부분은 좀 있었고, 오히려 건설과 상품 생산자 일자리가 감소하는 부분은 좀 산업별로 좀 엇갈렸던 부분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ISM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 55.5를 기록하면서 역시 서비스업 경기가 확장 국면을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은 맞긴 하지만, 예상치보다 감소했던 부분은 회복이 좀 둔화되는 쪽으로 가지 않나, 이 부분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우선 이런 좀 미국의 경제 지표 때문에 9월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작용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유럽의 그런 스트레스 테스트 이후에 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은행 업종과 유럽의 경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정도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을 쉽게 9월달에 할지 부분은 좀 의문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예, 오늘 미국 증시 상승에 영향을 줬던 부분이 또 국제유가가 아닐 수 없는데요. 국제유가가 4개월 만에 배럴당 30달러대로 주저앉았다가 오늘 다시 반등을 주기는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산유국 간의 치킨 게임이 다시 불붙으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오늘 발표된 휘발유 재고 감소 소식이 공급 과잉 우려를 감식시킬 수 있는 건지 예측 불가능한 급등락이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향후 유가 흐름 좀 봐주십시오. 우선 유가가 최근에 지금 40달러가 붕괴됐던 게 7월 달에 단기적인 이슈는 분명히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드라이빙 시즌이 종료됐던 부분, 그리고 사우디 같은 이런 산유국들의 가격 경쟁이 지속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7월 달에 유가의 하락세는 제가 봤을 때 단기적인 상황은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유가를 올릴 수 있는 특별한 모멘텀이 크진 않기 때문에 이런 수준이 아마 3분기에도 지속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연말 때 갔을 때는 역시 난방류의 수요나 전통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유가의 50달러 선은 다시 한번 연말에는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 쪽으로 좀 시선을 던져볼게요. 외국인 투자자가 20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돌아섰고요. 기관 역시 주식을 팔면서 어제 코스피가 2000선을 붕괴했습니다. 의미는 심리적인 지지선이었던 코스피 2000선, 코스닥은 700선이 붕괴된 상황인데, 향후 증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단기적으로 지금 주가가 좀 하락세가 나타난다고 해서 조정된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좀 섣부른 판단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은 7월 말에 있었던 통화 정책, BOJ 회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 기대치만큼은 올라가지 않았던 부분이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멈췄던 부분이고, 주가가 약간 정체되는 주요 요인이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국제 유가나 환율, 그리고 유럽의 그런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유럽 은행의 주가 같은 경우가 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 이 글로벌 매크로 변수를 예측하기에는 좀 힘들다라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내부에서 찾는다고 한다면은
우선 기업들의 실적이 좀 계속해서 삼성전자 이후에 주도주가 나타나야 다시 한번 시장을 더 들어올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제 시작이다라고 단언하기에는 좀 무리는 있긴 하지만 오늘 뭐 미국의 유가 지표나 아니면 경제 지표를 보면은 충분히 외국인들 매수를 또 돌릴 수 있는 힘도 분명히 온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의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 방향이 증시 방향에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영국의 중앙은행 그리고 또 이제 유럽의 중앙도 있지만 또 일본 쪽에서의 은행들의 어떤 정책 방향도 우리나라 증시를 좀 이끌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바로미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글로벌 매크로 변수를 예측하는 것은 힘들다 하시면서 기업들의 실적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삼성전자 이후로 시장을 이끌 만한 주도주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삼성전자의 상승세는 그러면 여기서 끊기는 건지 앞으로 주도주는 어떤 종목 쪽으로 또 업종 쪽으로 보시는지 좀 여쭤볼까요?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이을 주도주를 찾는 거는 좀 굉장히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버팀목을 역할을 해주는 게 가장 큰 시장을 들어올 수 있는 힘이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외국인들의 어떤 지금 현재 시장의 유동성이 주가를 결정한 주 요인이었는데 지금 현재 유동성 장세보다도 이런 글로벌 매크로 변수가 시장에서의 힘을 분명히 가져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매크로 변수가 1순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내적으로 삼성전자가 지켜줘야 되는 그 다음에 있어줘야 될 업종을 본다고 한다면 역시 IT 안에서도 LG 디스플레이나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실적을 더 받침될 수 있는 그런 IT 기업들이 더 시장에서 더 선전을 해야 우리나라 시장을 좀 받쳐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어제도 상승 여력을 좀 많이 보여주었는데 역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실적 예상치가 증가하는 기업들 위주로 종목들을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국내 코스피 지수가 단기간에 2029포인트까지 올라왔었는데요. 그 중심에는 외국인들이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19거래일 연속 주식을 사주다가 어제 매도로 돌아섰는데요. 앞서서 과장님의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자리에서 이제 완전히 팔고 돌아서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앞으로 외국인들의 행보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고 계시는지요? 네, 1차적인 부분은 이제 환율을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나 증권사들도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이하가 됐을 때 외국인들이 환차익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생각한다라고 좀 하는 게 좀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1,100원대 부분이 깨질지 않을지를 우선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다른 신흥국보다도 저평가 메리트가 특히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기업들 모멘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추가적으로 유입될 환경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환율이 1,100원 이상에서만 보여준다면은 외국인들의 매수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다 종합해야 외국인들의 수급을 판단을 하겠지만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환율 부분을 가장 유심히 살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목요일에 마켓 리더와 함께 했는데요.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외 시장 쟁점을 이슈 리더들을 통해서 들어보는 시간이죠. 이슈 리더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 통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열풍이 거셉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철강 업체들이 한국산 열연 강판 등이 적정 가격보다 가격이 낮게 책정이 돼 있어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 하면서요. 한국산 열연 제품에 대해서 최대 160% 정도의 반덤핑 관세를 주장하고 있다는데요. 미국 상무부가
오는 5일에 한국산 열연 강판에 대해서 반덤핑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내 철강 업계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 잠시 뒤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면서 역사적으로 뚜렷한 동행성을 보였던 지표죠. WTI 국제 유가와 미국 하이힐드 채권의 스프레드가 다시 최근에 디커플링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꺾이지 않았음을 확인시켜주는 지표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건지 잠시 뒤 전문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슈부터 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광 이사님을 화상으로 만나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동안 무관세이던 국내 열연 강판이 최소 40% 이상의 관세를 물게 되면 미국으로의 수출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열연 강판을 만드는 국내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좀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네, 우리 속담에 보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하는 표현이 있죠. 바로 그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이 G2 국가, 지구촌 시장을 이끌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서 지구촌을 이끌고 있는 두 개의 강대국, 미국과 중국의 보이지 않는 밀월 관계의 싸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번에 한반도에, 특히 대한민국에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벌어지고 있는 그런 미묘한 그런 심리적인 그리고 경쟁적인 그리고 그런 관계들이 국내 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중국과 미국은 서로 무역 전쟁의 어떤 선전포고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서로 간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불똥이 결국 한국에도 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다시피 한국에도 그 여파가 미칠 것이다 했는데요. 결국 그것이 미치고 있죠. 뭐가 미치냐면 그동안 장기 침체 국면에서 회복 기미를 보이는 국내 철강 업체에 아마 악영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대한민국의 최대의 우방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 국내 철강 업체에 대한 반덤핑 과세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미 국내 철강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 중에서 상당 부분을 이미 덤핑 과세를 부과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국내 내부식성 철강 제품, 다시 말해서 쇠에다가 이렇게 도금을 한 이런 도금 판금류에 대해서는 최대 48%의 관세를 이미 지난해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국내 냉연강판에 최고 65%의 반덤핑 관세 예비 판정을 이미 했어요. 근데 이번에 또 하나 추가적으로 열연강판에 대해서도 반덤핑 과세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더 우려감이 큰 것입니다. 이 열연강판을 마저도 과세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인데 왜냐? 그동안 이 열연강판에 대해서는 비과세였어요. 그리고 예비 판정에서 한 7% 정도, 한 3%에서 7%, 포스코 같은 경우는 7.33%, 현대제철의 경우는 3.97% 정도, 그러니까 3%에서 7% 정도 예비 판정에서 과세할 것이다 예상이 됐었는데 그 예상을 뒤엎고 40%대의 반덤핑 과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게 영향이 큰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상 무관세였던 것이 40% 관세를 매긴다면 실질적인 것은 수출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수출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항들이 그 프로테이지 문제인지 결국에는 과세로 반덤핑 과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지금 브렉시트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열풍이 미국에도 예외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올 연말에 있을 민주당과 공화당의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일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호무역주의 관세를 부과하니까 미국 경기가 회복되더라 하는 지표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 더 문제입니다. 미국 최대의 철강 회사죠. US 스틸에 따르면은요. US 스틸이 그동안 매출 감소와 이익 감소로 인해서 대규모 감원을 했습니다.
수천 명의 감원을 했는데요. 수천 명의 감원을 한 것보다 오히려 수익관세를 부과한 것이 경기 회복에 더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왔죠. 특히 US 스틸이 지난 2분기가 4,600만 불 손실을 봤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억 6,100만 불 손실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약 한 5분의 1 정도로 손실 규모가 급감한 겁니다. 단순히 수익관세를 부과한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 하는 데이터상으로 자료가 나오자 미국에서는 더욱더 보호무역주의, 다시 말해서 반덤핑 과세를 더욱더 부과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서두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장기 침체 국면에서 이제 막 벗어나려고 하는 국내 철강업체, 대표적으로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되겠죠. 이 두 개의 업체를 포함한 국내 철강 산업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다고 본다면 미국 경기가 회복되기 전에는 국내 철강 산업의 회복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운 그런 모습이 현재 시장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내 철강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분석을 하셨습니다. 이사님, 그렇다면 오늘 포스코나 현대제철이 빠질 때 어떻게 좀 매수 관점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지금 이와 같은 자료가 나와 있는 상태이고 더군다나 금주와 다음 주까지는 연휴입니다. 휴가 기간이에요. 휴가 시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잖아도 거래량이 송황무회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동성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급락을 하면서 10% 두 자릿수대의 하락률을 보인다면 이건 단기 매매의 전략으로서 매수도 가능합니다만 그러나 대다수의 초보 투자자분들께서는 현대 철공업종에 대한 매수 자체는 조금 더 템포를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그동안 장기 침체 국면에서 조선 철강주들이 반등을 강하게 주고 있다. 일부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가세하고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이제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 잠시 후 투자 좋은 시간에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겠습니다만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를 좀 볼게요. 유가와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와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아직까지는 위험자산 선호가 완전히 사그라들지는 않았다라는 분석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사님께서도 주식시장의 방향이 아직까지 위쪽으로 열어두고 있다는 데는 의견이 없으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저는 기조 자체는 크게는 상승 기조는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리 상승장이라 하더라도 2, 3일, 3, 4일 상승을 하면 하루 이틀 조정을 받는 거거든요. 또 좀 더 길게 보면 2주, 3주 연속 주간 단위로 상승을 했다고 본다면 한 1, 2주는 또 쉬는 것이 상승장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지금의 모습으로 본다면 미국 시장도 이미 사상 최고치를 이미 갱신한 상태에서 고점에 대한 논란을 보이고 있고요. 국내 증시도 직전 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전일은 예상보다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2,000포인트가 붕괴되는 이런 모습에서도 나타났다시피 지금 장에서는 단순히 위험자산 선호가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는 기에는 다소 템포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주식시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의 매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큰 이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제 장에서도 폭락의 주 요인이었죠. 유가입니다. 유가가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느냐 붕괴되느냐에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이 동남아 이머징 마켓 시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줍니다. 왜냐? 위험자산의 대표주자로 펴비는 것이 유가입니다. 유가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그렇죠. 유가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세계적인 투자자들 큰 손 세력들은 안전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엔화하고 금 이런 종목군들이죠. 이런 종목군들이 이동하다 보니까 이머징 마켓 시장은 오히려 선진국 시장보다 하락폭이 큽니다. 그래서 어제장에서도 국내 주시장이 20포인트가 넘는 급락을 보이면서 2,000포인트가 붕괴됐던 요인도 유가의 급락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에서 우리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래도 유가가 그래도 WTI 원유를 기준으로 40달러선을 3%가 넘는 급등을 실현했다는 점이 좀 위안은 됩니다만 어쨌든 이 유가 시장의 영향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 동향이 1,150원에서 1,200원 사이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어느 분은 그럼 환율이 어떻게 되는 것이 국내 주시장에 이롭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환율이 하락하는 게 좋으냐 상승하는 게 좋으냐.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환율이 움직이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악재로 작용하는 것이 불확실성이거든요. 변동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없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환율은 원달러 환율이 뭐 1,100원이면 1,100원, 1,150원이면 1,150원, 1,200원이면 1,200원에 딱 붙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연초 국내 주식시장이 급락한 이후에 그래도 3, 4, 5, 6, 7월 달까지 주식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환율이 그나마 1,150원에서 1,200원 사이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 환율이 좀 위험한 모습을 보이면서 1,100원대 초반까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원달러 환율이. 자, 이렇기 때문에 다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그러들지 않는 그 위험자산 선호도라는 하는 이런 그 뉴스가 보도될 정도가 되면은 이미 이 위험자산에서도 이상 징후가 포착하고 있다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특히 과열권의 포착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미 유가가 WTI를 기준으로 오늘은 회복됐습니다. 어제 40달러 선이 붕괴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따라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안전자산인 금과 NY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아베노믹스를 주장하고 있는 일본에서 BOJ에서 이번에 발표했던 경기부양책이 미진하기 때문에 추가 부양책에 대한 그런 대책을 지금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중국에서도 중국 증시가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중국에서도 새로운 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놨죠. 그로 인해서 안정적인 모습, 중국 증시가 어제 아시아 승지에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중국의 개발위에서는 기업의 자금 조달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하와 그리고 지급 준비율 인하를 준비하고 있다 하는 보도가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투자자분들께서도 아직 안전자산으로 완전히 회귀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동안에 투자했던 위험자산에 대한 그 템포 조절은 이미 세력들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것이 국내 시장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 8월 2일, 어제 그저께군요. 오늘이 4일이니까 8월 2일까지 무려 19연속 거래일 동안 19일 동안 외국인이 순매수가 국내 시장에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엄청난 거죠. 근데 그 외국인의 19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어제장에서 그죠. 이제 마감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 국내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들도 국내 주식시장에서 현 여건으로 본다면 추가적으로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오늘 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어떤 모습을 보느냐, 내일 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이번 주까지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파로 그동안 일방적으로 달려왔던 위험자산 선호 현상에서는 다소 템포를 조절하는 그런 모습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험자산의 과열 신호가 포착되고 있고 앞서서는 시장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언급하셨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가면 좋겠습니까, 이사님? 네, 참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지금 참 어렵습니다. 저도 판단을 내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주식 투자 격언에 보면 모르면 손 빼라 하는 격언이 있죠. 그래서 저한테 좀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 장 어떻게 될지 조금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다음 주가 옵션 만기 주가 아니죠. 그리고 다음 주까지가 연휴가 광복절 이전까지는 연휴가 지속되기 때문에 휴가 시즌입니다. 연휴가 아니라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이제 매니저들도 세력들도 좀 탐포를 조절하는 그런 모습이죠. 전일 국내 시장에서 종합지수가 20포인트가 넘는 급락을 보이면서 1190포인트대로 회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1190포인트대로 회귀는 제가 한번 데이터를 봤거든요. 지난 7월 13일 수요일 날 했습니다. 7월 13일 이후 처음으로 2000포인트 선이 붕괴되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다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2000포인트 돌파와 어제 급락했다는 저점 매수세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불안을 느낀 고점 매도세가 치열한 매매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직은 큰 시각으로 본다면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하락할 때 쫓아가면서 매도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매수는 템포 조절할 필요가 틀림없이 있으며 또 하나 종목을 더욱더 압축시키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단순히 한번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하도록 전략을 드립니다. 지금 종합지수보다 강한 종목을 매수하라고 하거든요. 그게 주도주입니다. 종합지수 코스피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볼 때 어제 종합지수가 급락을 보이면서 1.2% 하락하면서 1994.79포인트로 마감했어요. 2000포인트가 붕괴됐죠. 중요한 것은 시장의 그 중심 추세선이라 할 수 있는 21 이동평균선이 붕괴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종목을 선정하실 때 21 이동평균선이 살아있는 21 이동평균선의 위에 있는 그런 종목으로 압축시키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장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는 한 일주일 정도는 시장의 흐름을 좀 지켜보는 좀 보수적인 그런 투자 전략을 하실 것이며 좀 공격적인 투자자분이라 하더라도 종합지수보다 강한, 다시 말해서 단순하게 본다면, 여러분이 판단하기 쉽게 본다면 21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그 위에 놓여져 있는 종목만을 선변적으로 공략한다는 이런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큰 시각으로 보면 상승 기조는 유지가 되겠지만 매수는 템포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시면서요. 종합지수보다 강한 종목들, 그러니까 20일 이동평균선 위쪽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포트를 재구성해 보자라는 의견 들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이재광 이사님 다시 뵐게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광 이사님 의견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급 리더 시간인데요. 어제장 수급 동향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가 1.2% 내리면서 1994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순매도 속에 2000선 붕괴가 된 건데요. 기관이 1962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요. 외국인들이 20거래일 만에 866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개인만이 2538억 원 매수 우위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 상황 살펴볼게요. 어제 코스닥 지수도 의미 있는 지지선이었던 700선 붕괴가 됐죠. 사흘째 약세였는데요. 그 중심에는 기관이 있었네요. 기관 투자자들이 478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425억 원, 113억 원 순매수하는 모습을 기록해줬습니다. 이어서 어제자 기준으로 거래소 내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을 샀는지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요. 현대증권과 LG6플러스, 삼성 SDI, 또 그간 많이 빠졌었던 LG 생활건강을 포트에 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현대증권, 코웨이, 현대증권을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순매수 해줬네요. 코웨이, 한국전력, KT순으로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쪽 살펴볼게요.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은 SK 머티리얼즈, 카카오, 휴젤, 유진테크, 서울반도체 순으로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기관은 카카오, 동진세미캠, SFA, SK 머티리얼즈, PNT까지 순매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예, 수급 특징주 분석해 봐야겠죠. IBK 투자증권 스마트 금융팀의 박성원 차장님을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거래소 내에서 수급 특징주를 꼽으신다면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LG생활건강입니다. 외국인이 2영업일 연속 순매수입니다. 최근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 내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 우려가 지속되면서 화장품 섹터가 사실 굉장히 약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동사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은 화장품 사업이 당분기도 전년비 33% 정도의 고성장을 기록하면서 분기 매출액은 사상 최초로 8천억을 돌파했습니다. 대표 럭셔리 브랜드인 후의 매출액은 전년비 66.4% 증가하면서 전분기에 이어서 또다시 사상 최대 매출 실적을 경신했고요. 후발 메가 브랜드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숨 브랜드는 전년비 122.5%의 놀라운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활용품 사업의 매출액도 전년비 7.4% 성장하면서 기대보다 강한 성장을 시현했고요. 개인용품 영역의 꾸준한 선전과 더불어서 홈케어 영역에서도 정체된 제반 환경과 차별화된 성장을 기록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0.8%포인트 전년비 확대되고 있습니다. 화장품과 생활용품 전반에서 전체적으로 인지도가 강화되고 있고 신제품 출시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은 여전히 이어질 것을 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LG생활건강이 면세체전에서 사상 최초로 1조 원의 매출을 돌파하는 기념비적인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도업체인 아모레퍼시픽의 2015년 실적과 유사한 수치인데 럭셔리 브랜드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면세 채널의 강한 수요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세 채널은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여행시장의 핵심 성수기인 3분기가 포함되는 하반기의 매출 규모가 상반기 대비 크다는 특징도 지금의 주가 조정 이후에 바닥을 다지고 올라올 수 있는 단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래까지 중국 현지에 진출한 럭셔리 브랜드는 후가 유일했지만 지난 4월 숨의 추가 진출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중국 시장에서의 본격적인 행보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 중국 시장 관련된 센티멘트 개선이 필요하지만 중장기 성장은 아직 유효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최근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외국인들이 순매수해주면서 양봉을 그리고 있는 LG 생활건강을 분석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 코스닥 쪽의 수급 특징 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어요? 네, SK 머티리얼즈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외국인 전일 쌍끌이 순매수가 나타났고, 특히 기관 같은 경우는 5영업일 연속 순매수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효성의 사고 이야기가 들렸는데요. NF3, 즉, 산불화 질소 관련된 부분에서 효성의 사고로 SK 머티리얼즈가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 시장 컨센서스가 역시 2분기에 이어서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고객 사양 NF3, 즉, 산불화 질소 매출액은 2분기가 1분기와 유사했지만 SKC 에어가스 실적이 2분기부터 반영을 했습니다. 7월 32인치 TV 오픈셀 가격이 전월 대비 8.8% 상승하였고요. 연말까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타이탄 LCD 패널 업황으로 디스플레이형 NF3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3분기 영업이익은 2분기보다 15.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전년비 47.5% 증가한 1,660억 원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7년 글로벌 랜드 투자 금액은 올해보다 24% 증가한 135억 달러로 예상되고 있고 2018년에는 15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구미에 플렉서블 OLED 투자에 이어서 파주에도 플렉서블 OLED 투자 2조 원을 결정했습니다. 향후 2년간 삼성 디스플레이는 OLED 사업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공격적인 낸드와 OLED 투자로 2017년 산불화 질소 NF3 수요가 10%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체의 공격적인 낸드 및 OLED 투자에 따른 특수가스 수요의 구조적인 증가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최근 되고 있고요. 이러한 산업의 빅사이클 진입 때문에 당분간 강세가 구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최근 SK 트리캠의 프리커서 공장 착공 등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장기 성장성을 밝게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동종업종인 효성의 사고로 반사 이익까지도 누릴 수 있는 SK 머티리얼즈 분석해 주셨습니다. IBK 투자증권 스마트 금융팀의 박성환 차장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잠시 뒤 2부 시간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꾸려질지 소개 좀 해드릴게요.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와 함께 오늘 시장 포인트 짚고 추천주까지 들어보는 시간 가질 거고요. YG 차이나 인베스트의 송동현 전문가와 샘플러스의 조비 멘토와 함께 오늘장 전략 짜보겠습니다. 잠시 뒤 바로 뵙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